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2분기 첫 거래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마존 때리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IT주의 약세,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선 중국의 보복 조치 등 무역 전쟁 현실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90% 떨어진 23,644.1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2.23% 하락한 2,581.8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74%나 내린 6,870.1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 민간 소비가 쪼그라드는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은 48.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기록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이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도입 전에 미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534조 7,3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에 비하면 3조 688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증가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 1분기 유가증권 시장에서 소형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고 이어 중형주, 대형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정반대입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우려 등 굵직한 대내외 이슈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쓴 데 반해 소형주는 코스닥 약진과 함께 활약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30일 2,445.85에 마감해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비해 0.88%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대형주 업종지수는 석 달 전보다 마이너스 2.31% 뒷걸음질 쳤고 중형주 업종지수는 1.04% 오르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반면 소형주 업종지수는 작년 말에 비해 석 달 동안 10.68%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하락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가 2분기 첫 거래일에 3대 지수 모두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고 또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딴 아마존 비난 발언으로 기술주가 급락한 것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를 기록했었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 기대감에 한중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코스피 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도 0.3%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4월 3일 화요일이죠.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가 2분기 첫 거래일에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역전쟁 우려와 기술주 급락에 나스닥 종합지수가 고점 대비 10% 이상 밀려있는 상태고 또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도 주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다라는 분석이던데 오늘 미국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보자면 빵이 팽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빵이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2017년에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그 이슈는 무엇이나요? 첨단 기술주들, 미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주들이 미국 전체 시장을 이끌었고 그것이 세계 증시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 첨단 기술주들을 우리가 일컬어 약자로 이니셜만을 따서 빵으로 불렀습니다. 이 빵 업체들이 팽을 당한 것이죠.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을 통해서 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팽을 당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앞선 것은 그 빵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인 아마존에서 그 일이 사단이 벌어진 것인데요. 사실은 아마존드 됐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아마존이 너무나 앞서가다 보니까 아마존에 의해서 퇴락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토이저러스라든가 그리고 월마트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이 될 정도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면서 앞서 나갔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신기술이 접목이 됐고 기존의 시스템을 잘 이용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말이죠. 인터넷 쇼핑 등을 해보면 어디 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건 자체가 싸다는 부분도 뭐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딘가 물건을 사러 간다 하면 최소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도 택배비 이상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클릭 한 번으로 시간도 절약하고 택배비는 교통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것도 대중교통 수단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으로 우리가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매상들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죠. 근데 이게 다수의 온라인 업체들이라면 소매상이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장사를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온라인의 특성상 대형 그리고 선두 그리고 더 크게 발전한 회사들이 결국 모든 시장을 차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아마존이 커졌고 다른 기업들은 아마존드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 그 퇴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이 퇴락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퇴락하는 문제가 뭐냐면 고용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고용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고용이 제일 많은 기업이 어디죠? 월마트죠, 미국에서는. 근데 월마트가 퇴락하게 되면 그 많은 고용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없이 사는 백인들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지율 41%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아마존을 공격했죠. 그러면서 아마존이 일반인들을 뭐 돈 벌게 해준다고도 표현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다. 오히려 우체국을 계속적으로 적자에 빠뜨리는 것이다. 즉, 뭐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체국이 아마존으로 인해서 적자에 빠진 것이고 이걸 그냥 좌시하거나 놔두지 않겠다. 하는 얘기였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택배비를 올린다던가 뭐 세금을 더 붙인다던가 이런 그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아마존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만 폭락하나요? 이것과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도 상당히 타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아예 그 택배도 없이 전송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예를 들자면 망 중립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들이 먼저 폭락을 했고 이런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예외였던 기업이 바로 애플이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애플 컴퓨터에 맥 컴퓨터에 자체가 제작한 애플 칩을 넣겠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텔이 애플 컴퓨터는 사실은 인텔 칩을 썼었죠. 그 부분 그것 때문에 애플이 6.1%나 폭락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뉴스는 한국에도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력뿐만 아니라 다른 디스플레이나 하드웨어 쪽에서도 기술력이 상당한데요. 만약에 기술을 충분히 습득한다면 중국의 공장을 통해서 자기의 기술을 직접 시연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한국의 기업들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 기술주의 하락도 이런 부분과 최근에 인텔이 빠진 것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 라고도 일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장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전에 전날 한국 주식시장에 빠졌다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일부 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S&P 500 지수가 대표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200일선 아래로 2016년 6월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미국 증시가 과연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또 떨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붙였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오늘 미국 증시 급락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서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2일부터 돼지고기나 과일 등 128개 품목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된 악재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모양 좋지 않습니다. 네. 우려했던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여러 번 말씀드렸던 위안화가 약세로 도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위안화가 약세로 돌았습니다. 폭은 크지 않아서 아직까지 의미들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이루어졌고 워낙 그 기준으로 보면 달러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기존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달러가 위안화 대비 강세, 즉 위안화 약세가 다 됐다는 건 이 무역 전쟁의 일부를 반영시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수출품을 싸게 팔 수 있고 다른 제품은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므로써 수출은 촉진하고 수입은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바뀌었다라는 건 물론 잠시 잠깐 바뀐 거라서 이게 바뀐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동안의 흐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이 흐름들의 그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배경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전에 살짝 이번에 이 정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건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고공행진을 하던 유가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건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시장이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루짜리 하락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하나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당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 타격을 하게 된 데에는 중국이 자신 있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1인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일종의 그 지도력 시스템이 굉장히 공고해지고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격을 해서 저쪽에서 상대적으로 추가 공격을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죠. 시진핑의 전략이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뻥가를 뻥 터뜨립니다. 터뜨리고 나서 그래 봐줄게. 대신에 이건 해줘. 해가지고 하나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자리를 뻥 터뜨리고 2를 얻는 그런 전략이 트럼프의 전략이었는데 이 전략은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을 정도로 일반인이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런 뻔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잘 통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최근에 FTA 이후에 원화의 환율 상황들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다른 나라도 정말 거친 표현이지만 쪽을 못 쓰고 그냥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중국은 입장이 좀 달랐죠. 중국은 역시나 G2로서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한 것이고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바로 트럼프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타격을 입도록 농산물과 과일 등을
그 관세를 부과하면서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트럼프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팜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팜벨트의 사람들이 힘들도록 그 관세를 정밀 타격했다라는 점이죠. 자, 여기서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강한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지율이라는 데 목을 맺고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번 정권 때 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공행진 70% 뭐 60%대의 지지율을 기록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한순간에 다 꺾이지 않습니까? 실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불안한 지지율을 지금 트럼프는 유지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공격을 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지지율을 위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경제라는 것을 근거로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 경제가 꺾이면 과연 그동안에 했던 지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도래되게 됩니다. 과연 이걸 트럼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거나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고, 새우등 터질 일 가능성도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 중에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반격을 할 것이냐 반격을 못할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미증시 급락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볼 텐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22% 하락했는데 오늘장에서도 5%나 급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모델 X 차량의 사고가 테슬라 재무 상황에 뇌관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 일각에서는 파산까지 전망할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차나 2차 전지 또 전기차 관련주도 투심이 위축될까 염려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가능한 얘기죠. 회사채 금리가 5%에서 7%로 지금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급락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회사의 부도 여부, 그러니까는 파산 여부는 채권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데,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징후는 나쁜 징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계 책임자가 사직을 했다라는 건데요. 회계 책임자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이렇게 정직한 회계로는 적자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뉴스고, 뉴욕타임스에서는 연말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회사채가 나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도 있습니다만 워낙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프로젝트가 보통 큰 프로젝트가 아니죠. 아마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남의 돈을 끌어서 썼는데 신용으로 끌어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근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자동차 사고로 일부 꺾였고,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신용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일단은 중립 이하의 시각을 갖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자동차 주식이 오르는 것은 테슬라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올랐고 다른 옛날 전통의 자동차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전기차가 죽을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존의 전통 자동차의 전기차들을 다 얹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이제 산업화 될 것이냐 여부에서 산업화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유상증자나 채권 조달을 통해서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유상증자가 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여러모로 좀 좋지 않아서 이것과 연관된, 특별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가 나홀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는 분야를 짚어주십사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의견 어떠신가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4월 달의 시작입니다. 어제 장이 시작됐죠. 이제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자, 지난 3월 달에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4월 달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1950년 이후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본 결과 4월 달이 월중에서 그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지난 한 70년 동안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4월 달에 월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한 1.9%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4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근데 기대감이 큰 만큼 아픔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여러분 굉장히 오늘장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오늘장의 전략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우리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자, 한중 해빙 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장에서도 일부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본격적인 4월이 들면서 과연 이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다시 말씀드려서 차기 주도주로 부각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테마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장에서도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요. 한중 해빙 모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드 관계로 인해서 고도 방어 미사일 체계라나요? 이 사드 관계로 인해서 추락했던 이 대중국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화장품, 엔터주들이 국내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이 큰 폭의 상승을 주도함으로써 향후 주도주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강하게 줬죠. 이렇게 중국이 본격적인 해빙 모드를 드는 것은요.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날 양재수 중국 외교동담 정치국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격 방문을 했죠. 전격 방문하면서 자 본격적으로 중한 간에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포함한 육자회담 그리고 남북 문제 이런 전반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 그리고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주로 이 대중국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사실 지난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죠.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 한한령도 한 적이 없고 공식적으로는 사드로 인해서 일부 기업 국가에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죠. 중국은 지난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가 무려 2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작년에는 8조 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하는 모습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대중국 사드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그동안의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화장품, 엔터, 자동차 그리고 그룹에서는 롯데그룹 관련주들 그리고 면세점, 카지노, 호텔 이런 종목군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테마가 있죠. 그것은 자 5일입니다. 오늘이 3일이죠. 내일 모레부터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격적인 대책을 수립했는데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총괄해서 국내 운용사 100여 개 운용사로부터 코스닥 벤처펀드가 5일날 전격 출시가 됩니다. 무려 그 자금 규모가 약 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벤처펀드에 포함되는 종목군들을 주시하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코스닥 150 벤처 마크 기업군에 포함된 종목 중에서 한 62개 종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벤처펀드에는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서 개인 투자가들은 3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운용사에게는 공모주 물량의 약 30%를 우선 배정하는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줄 가능성이 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깊어지고 있죠.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을 보면은요, 신라젠이라든지 마이크로메드, 메디톡스, 컴투스, 제넥신, 휴젤, 토미팜, 펄어비스, 고영, 메디포스트, 케어젠, 나노스, G3BNT, 리노공업, 에코프로, 테스, 미래컴퍼니, 게임빌 이런 종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너무 빠르게 말씀드렸나요? 아마 이 서울경제TV 그 사이트나 그 담당자에게 물을 모시면 요 관련 종목군들 여러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중소 그 벤처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관련된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번 주 삼성전자의 1분기 어닝 시즌을 시작으로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나 종목 쪽은 어디가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유화학 업황이 당분간은 슈퍼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사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업황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네. 저는 종목을 선정할 때 꽁 잡는 게 매라고 여러분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우리 편입니다. 수익을 주지 못하는 종목은 남이 편이죠. 다른 나라입니다. 제가 전에 농담적으로 반농담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저도 지지하는 당이 있다.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증권당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증시의 호재성 재료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은 다 우리 편이고요.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분 다 저는 다른 나라 편, 남이 편, 나쁜 사람으로 저는 지불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증권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이 종목 중에서도 아주 탄력 있는 종목, 상승하는구나 하면 싶어서 들어가면 수익을 내기 좋은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바이오 제약주하고 이 정유업종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다음 주까지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지난 1, 4분기에 실적이 호전된 종목군들 그리고 향후에도 실적이 호전이 예상되는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애널리스트부터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정유화학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정유화학업체는 이들 애널리스트들의 그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이 진입했다. 다시 말해서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뭐죠? 본격적인 상승 국면, 실적 호전 국면이 그렇죠.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나 이제 시작됐다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22년까지 최소한. 그럼 지금 2018년이라고 본다면 향후 4년 동안은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요. 정제 마진이 크게 호조됐을 때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제 마진이 보통 4달러에서 5달러가 그 마지노선이거든요. 손익분기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제 마진이 7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정유업체의 호황은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로 인해서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 자료를 내놓고 있을 정도니까요. 한번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2022년까지 슈퍼사이클이 진입된다면 그 말씀해 주신 SK이노베이션, GX칼텍스, SOL 같은 정유업체뿐만 아니라 화학업체인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나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코롱 인더스트리, 효성, OCI, SKC 같은 이런 화학업체에도 화학사에도 매출 신장 그리고 순이익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화학업체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한 20조 원, 영업이익이 2조 3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4%에서 2%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렇게 정유와 화학업종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 호전인데요. 안정적인 원료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고 그리고 그 M&A라든지 제한적인 증설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본격적인 환경 규제에 들어감에 따라 그렇죠. 이 정유화학업체의 호황은 계속해서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쭙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에서 돌아왔는데 급락을 해서 오늘 국내 증시 개파락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전히 어려운 장이다. 개인 투자자들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었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지금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운 좋게 이번 시장은 좀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이드를 해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위안을 좀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시장을 정리하자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제가 한자 수고로 두 가지를 강조해드렸죠. 첫 번째, 출래불사춘이다.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는 황룡유이다. 높이 날아간 용이 그렇죠. 눈물을 흘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올 땐 나올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투자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시장에 있어서 매번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번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뭐죠? 매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싶으면 불안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유효한 투자다, 아주 올바른 투자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뉴욕 증시 어제는 무역 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 해서 상승하고, 또 그 다음 날은 갑자기 아니다, 다시 무역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하면서 또 급락을 하고, 그 기술주들이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폭락하는 이런 아주 변동성이 너무나 심한, 아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인사를 할 정도로 주식시장을 아주 짜릿짜릿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스릴 여러분 만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한번 뒤로 물러나서 뒷짐지고서 그래 열심히들 놀아봐라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급락으로 해서 국내 시장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때 또 매수도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체크포인트 한번 간략하게 점검하죠. 여전히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고 여기서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밑에 하단의 지지선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14포인트, 상단이 2491포인트입니다. 한 8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하단 지지선이 붕괴된다면 이것은 다시 추세 이탈입니다. 그럼 이 장이 가기 위해서는 상단의 저항선을 뚫어야 됩니다.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급락의 가능성, 폭락의 가능성을 가장 그래도 저는 이렇게 크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등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일 6원 90전 하락한 가운데 1056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원달러 환율들이 1050원 이하로 붕괴된다면,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급속하게 상승한다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환율 동안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다우가 거의 500포인트 가까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기술주들이 폭락을 보였거든요. 판이라고 일러진, 그렇죠? 5대 기술주들이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미국 다우존스 중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기술주들, 5개 핵심 기술주들 주가 동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달은 미 재무부의 환율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이 환율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가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이 됐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지 여부, 이거 한번 같이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6일 날은 파월 의장의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의 연설이 있습니다. 과연 파월 의장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대한 단기 유혹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초단기 매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은 자제하십시오. 여전히 현금 비중을 유치한 가운데 내일장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식시장은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수익의 달콤함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은 때가 아니다. 보수적인 매매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지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지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군요. 어제 네네. 밤방송에 출연을 하셨었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 저희가 318 지수를 맞고 어제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뭐 1차적으로 316.40대, 50대까지를 목표로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이 314.70이 보여서 추가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314.70을 목표로 끌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미장이 매도 쪽으로 더 흘러가면서 야장도 저녁에 추가적으로 310지수, 309지수까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오늘 시가에서 아래로 한 2% 정도가 추가적으로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상 저항은 315지수, 특히 어제 저희가 목표가 매도로 잡았던 구간들 예상 저항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우선 309지수를 지지받으려면 310지수 부근에서 시초가가 시작되는 게 좋고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시가에서 2%를 내려놓고 혹은 그러려면 310지수에서 시작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309지수에서 시작이 돼서 추가적으로 누른다면 뭐가 됐든 아래 구간은 하방 경직성 여력을 좀 더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309지수까지 왔었고 야간장 최저가가 308지수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온 이상 아래 구간들 하단부 제약이 생겨서 급락보다는 추가적으로 반등했을 때 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림들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시가에서 하방으로 2% 이상 밀렸을 때만 눌림 매수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예상 저항은 지수로는 309지수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초가 시작되는 거에 따라서 전략을 약간 바꿀 거지만 시가에서 1.5%에서 2% 이상 밀렸을 때는 추격 매도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지수들 전반적으로 현물 쪽은 중심 라인들의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S&P 나스닥 그림도 비슷할 거고요. 그 3월, 2월 달 저가 근처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그림들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졌다고는 볼 수가 없죠. 대신 얘네들이 추가적인 급락세를 보일 건지는 앞으로 며칠 동안 더 관망하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작은 반등은 있겠지만 그게 큰 반등 여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 매수도 짧게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오늘 시가에서 2% 아래는 지지력을 받아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구간들은 강력한 저항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가가 좀 중요한 입장이라서 아마 개인들이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추세 하단부 지지력들, 오늘 시가에서 매도로 더 빠진다 해서 쫓아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초가 움직임들 좀 잘 보시라. 우선은 단타분들은 짧게 반등 여력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시가에서 2% 정도 밀렸을 때 내 시가까지의 반등 여력들만 보는 정도로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추세 매도를 끌고 가신 분들, 그분들은 어제의 종가 부근들 한마디로 315 지수 초반을 잘 막아낸다면 걔네들은 여전히 추가적으로 끌고 가도 된다. 대신 물량들은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신규 진입보다는 갖고 있는 물량이 있으시다면 끌고 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은 309지수 지지력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선물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요. 해외 선물시장 쪽은 어떻습니까? 네, 해외 선물시장도 우선은 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관점입니다. 우선은 저희도 길게 먹은 것들은 많이 배팅을 해서 청산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달러 인덱스도 여전히 지금 이 구간들 지지력에서 89지수를 확인하러 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머물고 있는 달러 인덱스가 바로 돌파 여부를 보냐에 대한 관점들
아직은 명확하게 확신하고 싸우기는 어려운 구간들입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우선은 상담부 제약을 통해서 멈춰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병국을 만들어서 보합권으로 내려오기만 하더라도 달러는 약세를 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도 약세를 띄다가 다시 보합권 들어서 있는 보합권 매매 전략들이 아직 유효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선물과 아울러서 해외 쪽 선물도 아직은 달러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파동들이 아직은 유리한 관점이다. 한마디로 매도를 보더라도 걔네들 파동이 짧고요. 매수도 짧은 구간에 놓여있는 박스권 형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해외 선물도 보수적인 매매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유로달러 보겠습니다. 유로달러 저희가 저가에서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을 봤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저항 때문에 그랬었죠. 자, 우선은 매수에 보합권 상단부까지의 가능성을 열고 봤으나 좀 덜 온 상태에서 바로 밀려버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단부 지지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신저가에서의 매수가 유리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크게 온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매도 쪽이 유리한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얘네들은 확산의 보합을 갖고 있다는 형태죠.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는 완전하게 보합 형태를 띠고 있지만 유로 달러는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낮추는 확산 보합의 형태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어딘가를 더 벗어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림들이 여전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가나 고가 부근에서 쫓아가는 추격 매매보다는 오히려 신고가나 신저가에서의 반대 매매가 유리한 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지지력과 예상 저항들 저번 주 말부터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1.22300 당연히 이 자리들 여전히 지지력에 그 다음에 윗구간들 430까지 보합권들 그대로 열고 대응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저희가 63달러, 한마디로 62.8090까지를 열고 63달러부터는 정리 들어가는 매도 포지션들 굉장히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자, 66달러부터 63달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어제 성과가 발생된 거죠. 자, 그래서 어제 63달러까지는 드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리딩 시에는 62.8090을 찍을 거기 때문에 63달러 목표로 지속적으로 연다. 그래서 어제 급락을 보였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반등 여력은 63.6070까지 잠깐 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상 저항은 63.70까지를 예상할 거고요. 그 다음에 62.50까지 추가적인 여분을 하방을 열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얘네들 그림이 추가적인 큰 흐름상에서의 매도 그림이 나오는지 앞으로 또 고민해야 될 거고요. 주력은 반등 매도 전략으로 63.70대 맞고 매도를 치는 게 주력일 테고요. 단지 이 구간을 오는 동안 양봉이 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늘 아시아 유럽장은 눌림 매수 전략에 미장은 다시 반등 매도 전략으로 바뀌는 전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도 유로와 마찬가지로 눌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받아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목표는 1340까지를 드렸었고요. 그런데 어제 추가적으로 유로 달러는 힘이 없었으나 골드는 추가적인 그림들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인 매수포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우선은 1340이 넘어갔다고 인지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1350까지를 추가적인 예상 저항으로 열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1340은 어제 우리의 목표가였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아마 강력한 지지력을 받아낼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들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추세선을 막아내고 싸우는 그림들의 상단부 제약에 그 다음에 아랫구간 1340달러 지지력을 보고 보합권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1부 시간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